안녕하세요. 김호준의 KFC 제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깜짝이야. 이 꽃은 언제 떨어지나요? 송채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겨레 21 송채경입니다. 그리고 7월이면 이제 영국으로 가버릴 김보엽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영상 하나와 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저희 딴지일보 내 벙커팀이 긴급히 지난 새벽에 제작한 현 정국을 관통하는 단숨에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 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은 사초의 가치가 있다. 이것을 이제 명예훼손으로 청와대에서 제소할 위험도 있다는.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 방송은 KFC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이 영상은 딴지일보 내 벙커팀 저 영상팀이 네.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제작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절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대통령의 안구 건강을 걱정하는 대단히 과학적인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나온 영상이고, 누군가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보고 사람이 즐거우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대단히 미안했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부로 이제 이 방송은 그동안 국정원만 주목을 했다면 이제 청와대에서도 좀 즐겨보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사실 걱정은 되거든요. 그런데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 방송은 KFC와는 관련 없고 오로지 DSI의 작품이다. 그렇죠. 누군지 모를 어떤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으나 그 누군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을 것이고, 밝혀지지 않을 거, 앞으로 영원히 밝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섣부른 결론을 내지 않으려고 안과 의사 직접 연결됐습니다. 안과 의사 역시 무척 우려된다고. 네, 소송 얘기가 나왔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 그 영상을 만드는데도 지대한 공헌을 한 쪽이 CBS잖아요. 그렇죠. CBS는 사전에 예. 방송을 한 거예요. 사전에. 담화 전에. 예. 참모들이 참모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청와대 수석 기자가 듣고 정말 눈물을 흘릴까 말까 이런 사실 지나가는 얘기처럼 CBS 라디오에서 한 거를 저희가 찾아서 앞뒤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비서진이 그런 조언을 했을 개연성이 존재하는 거죠. 참 대통령의 건강을 걱정하지 않는 나쁜 비서진들 가운데. 네, CBS는 이미 네. 그 소송에 걸려 있거든요. 명예훼손. 네, 청와대가 참 저렴한 액수로 8천만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했는데 CBS 노조가 여기에 대해서 참 멋진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줘서 그저 반갑다. 네. 그런데 좀 기분 나쁜 게 하나 있다. 소송 당사자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좀 빠져주라. 유신 정권의 주역이자 유신 회기의 실세인 김기춘 실장과 소송에서 마주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네.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남이다. 저는 그 문장이 대단히. 자, 그러면 먼저 송채경화 기자의 취재 내용들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세월호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 박근혜 대통령 이제 눈물 대국민 담화가 있었는데 담화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가장 큰 게 이제 해양경찰청 해체였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안행부랑 해수부를 축소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을 해서 거기에 이제 재난과 관련된 모든 것들의 컨트롤 타워를 거기 만들겠다. 그리고 뭐 관피아를 근절하고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런 대책을 내놓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대책이 굉장히 센 내용이잖아요. 초강수 내용이고 국가 개조 차원의 그런 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한 달 만에 나왔다라는 거. 공론화된 토론의 어떤 과정이 없이 한 달 만에 나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인데, 사실 국회에서 하려면 야당과 여당이 협의를 해서 논의를 해가지고 적절한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게 국회의 역할인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결정했으니 이렇게 따르라 라고 이제 발표를 해버렸다는 거. 그 두 가지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해경을 해체하면 뭐하나. 애초 이 사건에 연루된 책임자들 혹은 어떤 세력, 그룹이 있다면 그동안은 해경한테 전화했었는데 이제 바꾼 기관의 누군가한테 전화하겠죠. 그러니까 전화번호 바뀌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근본적인 대책, 해경을 해체하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 과연 되는 건지. 박근혜 대통령 눈물 아까 동영상도 나왔지만 그 눈물이 진심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저렇게 눈 깜빡임 뭐 횟수를 세긴 했지만 뭐 거기에 어느 정도 슬픈 마음이 담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 처지가 슬프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왜 슬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근데 내가 이렇게까지 몰렸네 이런. 그렇죠. 근데 제가 그걸 진심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악어의 눈물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렇게 평가를 하는 이유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모든 방송에서 다 대통령의 눈물을 보도했고, 모든 일간지 일면이 다 대통령의 눈물로 사진이 나갔는데, 대통령이라면 눈물을 흘릴 때도 그 눈물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무슨 반성이나 다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이번에. 왜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면. 가혹하시네. 없었다고 평가를 하는데요. 왜냐면 내 책임이다 이렇게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자기가 뭘 잘못했고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고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불신의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궁금해했는데 그 사회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에 대해서 전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진짜? 송채도 청와대가 주목하는 기자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 존엄, 절대지존에 대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뭐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아니 근데 실제로 제 자기가 그랬나요? 제 책임입니다라는 표현 외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했고 청와대는 무엇을 잘못했고 이 얘기는 전혀 없이 안전행정부, 해경 뭐 이런 데만 얘기를 했죠. 네. 국가의 운영 철학,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린 사고 방식의 문제인데 그런 얘기도 또 전혀 없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냥 부처만 조직. 어떻게 바꾸겠다. 네, 부처 조직. 부처 조직을 바꾼다고 철학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가장 오만한 표현은 국가를 개조한다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국가를 개조를 하죠? 국가가 뭔데? 대통령이 그냥 개조하겠다 그러면 개조가 되는 겁니까? 저는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그 눈물의 진심이 담겨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것도 뭐 오늘 브리핑에서 준비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이제 앞으로는 눈물을 흘렸지만 뒤로는 엄청난 공권력을 행사를 해왔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17일에 거리 행진을 하던 사람을 113명 잡아가고 뭐 그 다음 날까지 해서 200명 넘게 사람들을 연행해 갔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사법 처리하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방침을 밝혔어요. 근데 사실 연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이번에 특별했는데 뭐냐면 시위를 하고 그 다음에 잡아갈 때는 3번 해산 명령을 하거든요. 그래서 3번 해산 명령을 했는데도 해산하지 않으면 사람들 연행을 하는데 이번에는 그 3번이 굉장히 빨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 안에 자 여러분 해산하십시오. 여러분 해산하십시오. 해산하십시오 해서 사람들 이제 해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 딱 가둬놓고 해산할까봐. 그렇지. 해산할까봐. 목적은 연행이었으니까. 가둬놓고 다 잡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행이 목적인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는 정말 자율적으로 해산하려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순식간에 경찰들이 잡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필이면 잡아간 분들이 이제 인권운동을 하시는 분들인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의 성향상 과거에 촛불 집회에 많이 참여했을 공산이 크거든요. 그럼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서 뭐 광우병 때부터 그랬을 것이다. 그랬다. 뭐 이런 뭐 그런 의도들이 숨어 있었겠죠. 네. 네. 미리 그러니까 잡아라.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거죠. 너희들 거리에 나오면 이렇게 잡혀갈 수 있어. 그리고 사법 처리 당할 수 있어. 그 나오지 중에서 마. 하필이면 그 그룹을 찍은 거죠. 그리고. 네. 그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또 어이없이 또 그 일도 있었잖아요. 19일에 그 유가족들 사찰한 사건이 있었죠. 그 경찰 네. 정보관들이 사법경찰 미행을 하다가 2명이. 네, 사법경찰 2명이 이제 진도에 내려가는 그 유가족들 대표단들을 미행하다가 휴게소에서 걸려서 유가족들이 당신 경찰이지 했더니 맨 처음엔 아니라고 아닙니다 우기다가 계속 추궁을 하니까 맞다라고 실토하고 자기가 누군지 밝히고 이제 왜 미행을 했냐 했더니 뭐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네, 보호하려고 보호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아빠의 있었는데 마음이죠. 그렇죠. 호위무사죠. 그림자. 아니 그러려면 애초부터 공개를 하고 저희가 호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몰래 따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리고 차에 2명이 타서 뭘 도와주겠다는 걸지. 그 외에도 이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에서 주요 인사가 있었어요. 민정비서관 인사가 있었고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인사가 있었는데 민정비서관에는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했던 핵심 책임자, 담당자를 민정비서관에 앉혔고요. 그리고 박근혜 후보 시절 캠프에 있었던 박효종 교수라고 이분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앉혔죠. 아주 그 국민통합적인 인사라고 할 수 있죠. 뒤로는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는 눈물을 흘린다는 게 사실은 왜 진심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채경화 기자가 점점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어떡하죠? 이제 내 알바 아니고요. 아니 근데 오늘 방송에서는 저 앞에 영상이 이미 충분히 한 뺐기 방송에서 때문에, 여러 네. 잡아가지는 않잖아요. 다행이네요. 네, 하나만. 저도 이 영상을 만들려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참 너무했다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럼 오늘의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잠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마지막으로. 준비했어? 아니 뭐 준비하라면서요. 그러니까 네티즌 수사대 자로 네티즌 얘기. 수사대. 네. 네. 본인이 시킨 아유, 거예요, 이거는. 중요합니다. 네. 네, 이거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네티즌 수사대가 김호월 교수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트위터를 찾은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해당 그 네티즌 수사대 자로라는 이름을 쓰는 그 네티즌이 또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김호월 교수가 트위터 계정을 무려 24개를 쓰고 있었던 거를 발견을 했고 그 중에 하나는 10알단이라고 있잖아요.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10알단의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던 계정이었고 10알단이라는 용어는 말이죠. 네. 이제는 법원의 문서에도 등장합니다. 마케도 되는 재판 거죠. 기록들 보면 10알단이라 다 쓰고 있어요. 그 명명을 총수가 했죠? 그래, 김용민이 했습니다. 아, 그랬었나요? 네, 네. 당시. 뉴욕타임즈. 저는 아니에요. 당시, 저는 아니고 김용민이 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올라 있었던 계정이었고 그다음에 그 계정 자체가 부산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이 됐었던 그런 트위터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을 했고 그다음에 김호월 교수는 이제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왔고 뭐 이런 활동을 했다라는 걸 지인이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해서 그 지인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 연락을 해서 지인이랑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김호월 교수의 트위터 계정이 이렇게 만 게 맞냐 그랬더니 본인이 맞다 트위터를 통해서 만났는데 본인도 계정이 너무 여러 개로 자주 바뀌어가지고 정말 이상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 중에 하나가 시발단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걸 보고 자기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또 사실은 교수라고 하면은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인데 전혀 지성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 많이. 중에 지성 피부가 많은 건 알겠는데 지성인이 아닌 사람도 꽤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교수랑 개인적으로 친한가 봐요. 개인적으로 만나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꼭 대통령이 돼야 되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야 되고 나는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아련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그분의 정치적 신념이야. 네 그럴 수 있죠. 타박할 게 아닌데 이게 이제 이 이야기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최근에
그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여러 가지 발언들을 했던 사람이 거슬러 올라갔더니 지난 대선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됐던 소위 국정원과 연결돼서 알바를 돌렸던 그 시발단 사건에 연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대처한다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바는 현 정권의 대처라는 게 언론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사실은 뒤에서는 연행하거나 또는 뭐 압박하거나 미행하거나 혹은 댓글로 여론을 호도하거나 조작하려고 한다. 그런 거죠. 이게 드러내고 있는 일련의 재난 관련 매뉴얼은 없거나 있어도 유명무실한데 자신들의 위기 대응 관련 매뉴얼은 확실하게 있는 거죠. 괜찮은 멘트네요. 고맙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저희가 본론으로 이제 광고를 하나 해야 돼요. 광고의 내용이 뭐더라? 잠깐만요. 네. 그동안 뭐 매주 조금씩 그때까지 밝혀진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추론들을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서 그럼 여태까지 나온 걸 다 합쳐서 침몰하기까지의 과정을 재구성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구조의 재구성을 한번 해보겠죠. 그리고 정부 대처의 재구성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은 침몰하기까지의 과정을 지금까지는 다른 시각에서 어떤 곳에서도 다루지 않았던 시각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이 뭐가 사실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가. 이 상황에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그 해명을 다시 반박하자니 근거 자료가 없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어서 오늘은 서로 전혀 다른 옷에서 나온 소스인데 서로를 보완하고 지지할 때 그런 경우에만 그걸 사실에 가까운 곳으로 보고 그걸 기반으로 추론을 풀어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AIS. 우리나라에서는 정보를 구할 수가 없어요. 어디든 이 세월호 관련 정보들은 관제센터든 혹은 뭐 기지국이든 아니면 보험사든 어디든 뭐 해양조사국이든 뭐 안 나와요. 그래서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AIS 기록을 트래킹하는 해외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위성과 교신하는 거거든요. GPS. 그러니까 그 기지국 정보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그 정보를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원래는 이래요. 배하고 이 기지국하고 교신하는 것을 그런 서비스 하는 곳에서 모읍니다. 그래서 제공해요. 안드로이드나 또는 그 애플 앱도 많아요. 실제로. PC도 제공하고. 이런 상업 사이트들이 알고 보니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업 사이트를 제가 가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유료로 돈 많이 주고 가입한 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이트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사이트의 초기 화면인데 이게 다 AIS 정보가 뜬 배들이에요. 표시예요. 전 세계에 다 뜬다는 거죠. 전 세계. 여기에 들어가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세월호를 딱 치면 배 이름만 알아도 딱 뜹니다. 여기. 확대해보면 이렇게 더 자세히 엄청나게 많은 이게 다 배들인 거죠. 이 배들의 식별부호가 다른 것은 배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또. 이게 여객선인지 화물선인지 탱크인지 다 표시가 돼요. 세월호 여기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냈다는 거죠. 마지막 것만 나오는 거예요? 쭉 행적이 나오는 건 아니고? 행적을 기록하는 서비스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 세계를 타겟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들은 그 기지국과 계약이 됐거나 혹은 기지국과 얘기가 된 곳만 정보를 받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다가 안 나와요. 그런 한계가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전 세계를 다 커버하고 자 최초로 사고와 관련된 인터뷰들이 나온 걸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생존자 서희근 씨가 새벽 1시, 3시 사이에 배가 기우뚱했다. 그래서 항정 모니터 배에 있습니다. 이런 게. 비행기에도 왜 비행기 날아가는 게 모니터로 보이는 게 있잖아요. 비행기 안에서 보면. 세월호가 군산 앞바다를 지나가고 있었다. 오마이뉴스 인터뷰를 하고 비슷한 인터뷰를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CBS에서 변산반도와 군산 앞바다 그 사이를 지난다는 걸 그때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하죠.
그리고 사고 전날 밤에 군산 해역을 지날 때 배가 15도가량 기울는 느낌을 받았다. 이런 인터뷰를 쭉 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임명을 30명 이상 구했다고 해가지고 인터뷰도 했던, 이분이 해병대 출신이라서 배 기울기나 또는 뭐 상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 씨에게 어떤 생존자분이 와서 군산서부터 배가 좀 삐딱한 것 같더라. 자기는 각도에 민감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분이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어요. 이런 말을 한 사람은. 다만 이분이 박종대 씨를 찾아와서 군산에서부터 비가 좀 삐딱한 것 같았다. 자, 그래서 제가 찾았던 건 그러면 군산 인근에서 AIS 정보가 잡힌 게 있는가? 그런 사이트에서 찾기를 시작했어요. 있습니다. 새벽 1시 41분에 AIS가 꺼집니다. 한번. 세월호. 그죠? 그 기록, 위치 기록이에요. 2014년 4월 15일 날 16시 40분 17초 UTC. UTC는 협정세계시라고 그래가지고 그린위치 시간. 여기다 지금 9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면 새벽 1시 41분이야. 1시 41분에 이 위치고 위도 용도는 속도는 18노트로. 굉장히 자세하죠? 이때 신호가 끊겼어요. 신호가 끊긴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항해사들이나 뭐 관제사들한테 배가 뭔가 불리한 기록을 남길 것 같을 경우에 AIS를 일부러 끄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분명한 건 이 시간에 신호가 끊긴 겁니다.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이게 군산이에요. 군산 앞바다라고 했잖아요. 요 밑에가 변산반도예요. 요 지도상에서 보면 밑에가. 그렇죠. 여기 군산이고 여기가 변산반도 밑에 있거든요. 새벽 1시 41분에 이 위치에서 끊긴 거는 수정할 수 없는 기록입니다. 끊었어. 그리고 1시부터 4시 사이라고 했으니까 이 사이를 지나갈 때 어느 시점쯤에 배가 15도 기울었다는 거죠. 이거는 서로 전혀 상관없는 소스에서 일치되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배가 새벽에 그러면 이상했다는 끊기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끊긴 다음에 그럼 배가 기운 건가요? 그건 알 수가 순서가? 없죠. 다만 제가 아는 건 그 시점 1시부터 3시 사이에 배가 기울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 AIS 데이터가 1시 41분 군산시를 통과하기 직전 즈음에 끊겼다는 거죠. 끊긴 시간은 얼마 되는 건가요? 모른다니까. 제가 얼마나 아는 어떤 것은 기간 동안 끊겼는지는 그거는 AIS 데이터를 공개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지금 현재. 아무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냥 이 데이터가 끊어졌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끊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배가 기울었다고 하는 증언이 있다. 그리고 당시 이 AIS 기지국이 평택에 있는 492번 기지국이었답니다. 이건 다른 서비스, 그러니까 복수의 사이트, 이 AIS 트래킹 사이트 많다고 했잖아요. 복수의 사이트에서 확인한 거예요. 1시 41분 맞다. 그때 끊겼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15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뭔가 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추론하는데 이상징후가 있었다. 이상징후가 있었다. 자, 두 번째. 그렇죠. 16일이네요. 네. 죄송합니다. 16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예리할 척 하지 마! 자, 두 번째. 승선원 송모 씨가 승객 배식이 한참 이루어지고 있던 때 배가 기울기 시작했다. 시간은 오전 8시 조금 전이었다. 이런 상황이 1시간 이상 이어졌다. 그리고 보일러실 계속 저희가 몇 번 거론했던 오전 7시 40분께 업무를 마치고 업무 일지를 쓰던 중에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 창문이 박살날 만큼. 이거 다 당일날 인터뷰한 겁니다. 그리고 오전 8시께 큰 배가 서 있었다고 하는 진도군 조도면 주민들의 진술도 있었다. 연합에서 보도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연합에서 이것도 당일날입니다. 한 어민이 7시에서 7시 반쯤에 그 배가 서 있는 걸 봤다. 근데 이런 시간들은 시계를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억하는 거지. 그죠? 대략 8시 전후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배가 섰다. 그래서 8시께 이런 기록이 있는 걸 찾아봤잖아요. 있는가? 이거는
VT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돈 내고 가입해서 세월호를 찾아서 항적 정보를 클릭했더니 마지막으로 떨어지는 게 15일. 우리나라로 치면 9시간을 더 해야 되니까 8시 1분입니다. 8시 1분에 요 위치에서 마지막으로 신호를 받고 끊어졌어요. 신호가 또. 이 신호가 8시 1분에 끊어집니다. 우리나라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인공위성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위치가 어디냐? 여기가 조도면입니다. 8시에 조도면의 주민이 배가 서 있는 걸 봤다고 하는 증언, 경해, 그리고 그 즈음에 배가 기울었다고 하는 항해일지를 쓴 선원의 이야기, 그리고 배식을 하던 아마도 8시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부합하는 AIS 신호의 끊어짐이죠. 이때도 신호를 일부러 껐다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방송할 때는 그 신호가 끊어진 건 그 3분 30초, 30초, 뭐 사고 이후에, 그렇죠. 사고 즈음에, 왜냐면 공개하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거였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렇죠? 새벽 1시, 8시 이때도 끊어진 기록이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위치, 8시 즈음 이 위치에서 문제가 그 전에부터 있었는지, 그 이후로도 계속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AIS를 꺼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자잘한 산발적으로 나왔던 이상한 뉴스들입니다. 해수부에 침몰사고 상황 보고라고 하는 장면에 찍힌 게 있어요. SBS 특집 모닝 와이드에서 진도 해상역에선 침몰사고 상황 보고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상황실을 찍는 화면에 찍힌 겁니다. 알고 찍은 게 아니고. 근데 8시경 침몰 중 이런 게 있죠. 나중에 물어보니까 안행부에서는 이것은 초안이고 이건 공식 문서도 아니어서 문서로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보셨을 단원고 상황판에 8시 10분에 어딘가에서 전화가 왔다. 배가 연락이 안 된다고. 이건 나중에 또 제주에서 자치경찰이 바뀐 배 시간을 모르고 전화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이 됐죠. 그리고 이거는 진도군청의 상황일지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건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겁니다. 4월 16일 날 신고는 58분에 접수됐지만 사고가 난 건 25분경이라고 적어요. 이것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잘못 적은 거다. 잘못 알고 적은 거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해양조사원이 항행경보. 해양조사원이라는 거는 해양에 있는 해저의 지형도 조사하고 또는 또 사고가 나면 그 사고 소식을 전파하기도 하고 그런 곳에 우리는 모르는 기관이죠. 일반인들은 잘. 거기서 배가 가라앉았거나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뭐 북한에서 포를 쏜다 뭐 이럴 경우 배가 지나갈 때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항행경보라는 걸 날려요. 그 항행경보가 8시 반에 여객선 침몰 조난이라고 항행경보를 내요. 그때 해양조사원에서. 그래서 이제 해양조사원 담당자한테 시사 저널이 처음으로 전화를 합니다. 시사 저널이 전화를 해서 해양조사원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그날은 자기는 분명히 상황실에서 들었다. 8시 반에. 근데 이제 이게 해양조사원 항행경보가 왜 이렇게 신고됐던 시간보다 빠르냐 해서 막 언론도 연락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뉴스를 보고 알았다. 언론에 등장한.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산발적인 사건을 처음 인지했다고 하는 8시 58분이었나요? 그때가 아니라 신고가 처음 들어가서 처음 알게 돼요. 그때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사고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조금씩 드러내는 정황들이 있으나 사실 입증이 안 됐어요.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기록들이 다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두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거죠. 새벽에 이상했다나 벌써. 그리고 아침 8시에 뭔가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배는 기울고 AIS를 끈다. 이것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배를 기울었다 그 시간대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고 AIS가 꺼진 건 맞으니까 8시 전후에서. 그런데 수사본부는 항적 기록을 확인하니까 세월호 사고 전까지 정상 운행한 것을 보인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근거가 뭐냐? 진도 VTS와 해수부 AIS 기록이에요. 이 두 가지. 진도 구역에 들어왔을 때
관제센터의 기록, 그리고 헬스부 AIS 기록, 이걸 근거로 해서 이 기록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진도 VTS와 헬스부가 이 항적 관련해서 밝혔던 내용들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16일 오전에는 대전에 있는 통합전산센터에 DB가 이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헬스부의 통합 시스템인 지콤스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전국에 떠있는 배에 AIS 정보를 한 번에 다 보는 겁니다. 그 시스템에 정보가 안 떠요. 오전에. 그래서 헬스부는 오전엔 모른다고 합니다. 없다. 그리고 오후에 3분 36초짜리가 없는, 우리가 계속 본 115도 급변침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21일 날 변침 시작한 핸들을 트는 그 시작 시점부터 36초간을 빼고는 복구했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됩니다. 또 한 번 24일 날 또 대전센터가 DB가 이상이 생겨요. 그리고 다음날 진도관제센터에서 우리 기록에서는 사라진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변침이 아닌 것으로, 급변침이 아닌 것으로 대략 결론이 또 바뀌게 됩니다. 급변침을 한 게 아니라 조금 틀었는데 기계적 이상으로 확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물어봤어요, 저희가 헬스부에. 이 지콤스를 관리하는 부서에다가 왜 안 되냐? 먼저 짚어야 될 부분은 새벽 1시 41분, 8시 1분에 2번 이상 AIS가 꺼졌고 이 꺼진 AIS는 복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AIS 정보라는 게 배에서 인공위성과 교신해서 날리는 정보인데 그걸 날려줄 배 AIS가 꺼졌잖아. 그래서 해외 사이트도 없는 거예요. 데이터가 아예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복구할 수가 없어요, 이건. 그죠? 그래서 제가 혹시 내가 모르는 전 세계 AIS DB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곳이 어딘가 모를 수도 있으니까 뭔가 거기가 어디냐면 제가 파악해 보기로는 영국의 로이드 신디케이트라고 있어요. 해상보험의 끝판왕. 그러니까 여기 뭐 세월호니 뭐니 다 전 세계에서 보험을 들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메리츠가 했다는 보험이 들면 그 보험사가 다 커버할 수 없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험사가 또 보험을 또 들어요. 재보험을. 재보험이라고 그러죠. 그 재보험의 끝에 가면은 로이드사가 있어요. 영국에. 여기가 해상보험의 원조이자 해상보험뿐만 아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 신디케이트이긴 한데 보험 룰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사실상. 근데 워낙 사고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얘네도 해상보험 관련해서 이런 AIS 정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래서 그 로이드 인텔리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네. 거기다 연락을 했어. 왜냐면 한국에서 협조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 그 사이 구간에. 네. 했더니, 이따가 답이 왔어요. 자기들 DB에도 없다. 아, 그래요? 네, 자기들 DB에도 없고, 뭐 영국이라 해서 우리나라의 진도관제센터나 저기 헬스부 지콤스보다 더 자세한 건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나라 연안이니까 우리가 더 자세하죠. 하지만 거기도 기지국 여러 군데에서 땡겨가니까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이제 복구할 수가 없대요. 나온 거 정보.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 가장 확실한데 어쨌든 복구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안 된단 말이죠. 근데 16일 오후에는 3분 36초 구간이 없다고 하다가 21일 3분이 복구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헬스부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길게 설명합니다. 저희가 전화 녹취 들려드릴까 하다가 너무 길어서 짧게 얘기하면 DB 병목 현상 때문에 데이터가 계속 있었는데 네. 기지국이나 이런 데서 데이터가 몰려서 거기에 정체돼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왔다 이거지. DB 병목 현상 때문에. 자, AIS의 정보량이 그렇게 많단 말인가? 그래서 AIS 데이터 규격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AIS의 기술 규격 몇 비트가 들어가는지 신호 안에 졸라게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걔네들의 설명에 따르자면 배로부터 이렇게 배로부터 기지국이 받아가지고 관제센터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집중되는데 여기가 대전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여기서 해수부 지콤수에 DB를 쏴주는 겁니다. 여기가 대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AIS망을 깐 업체가 직접 만든 자료예요, 이게. 이렇게 쭉 42개 기지국이 있고 다 모이는 겁니다. 대전 센터로. 그런데 이 과정에서 DB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지. 그럴 수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모르니까 잘 사람들이 AIS 데이터가 얼마나 큰지 데이터 병목.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 관제센터 한 대가 동시에 관제할 수 있는 AIS 배선박 총수가 얼마냐? PC 한 대가 2만 대를 관제할 수 있답니다. 한 대가. 관제센터 전체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틀라스 제품하고 울산 마산 두 군데, 그리고 나머지 15개에서는 노르 컨트롤이라고 노르웨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어디 제품인지도 알아봤어. 신호 하나당 크기는 제가 기술 규격책을 들여다보니까 126바이트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전국 선박 등록 수가 8360척이에요. PC 4대로 다 커버 가능하다니까. PC 4대로. 서버도 아니고. 그리고 계산을 해봤어요. 전국 모든 배가 동시에 전국 42개 AIS 기지국에 골고루 나눠서 전부 전속력으로 달린다. 모든 배가 다 떴어.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나오냐? 8360초 곱하기 126바이트니까 9.65메가바이트예요. 그런데 AIS 신호는 가장 빨리 달릴 때 2초에 한 번씩 달립니다. 배가 정박하면 3분에 한 번씩 달려요. 그 사이의 속도에 따라 달라져요. 2초에 한 번이니까 초당 4.82메가입니다. 이 전국의 모든 배가 동시에 모두 전속력으로 달려서 2초에 한 번씩 전국에 있는 모든 기지국에 AIS 신호를 날릴 때 총량이 초당 4.82메가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거는 사진 한 장 보낼 정도의 전송량이에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국가 기가망이에요. 거기는 기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졸라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가 기관망 센터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이 하나 점심시간에 사진 하나 봤더니 센터가 다운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병목이라는 거. 제가 어제 이걸 계산하면서 새벽에 이제 병목이라고 하니까 계산하면서 야 씨발 내가 이런 걸 다 하고 있다 막. 전국에 배가 몇 척이야 씨발. 그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16일 당일 아니면 16일 당일이든 24일이든 데이터가 날아오지 않은 걸 병목이라고 설명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막았거나 누가 일부러 막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나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무 문제 없었는데 데이터 병목으로 안 날라왔을 뿐 나중에 모였던 게 주룩 한 번에 날라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 거죠. 이건 만약에 이 기관망을 설비한 업자나 아니면 무슨 DB 전문가들이 들으면 욕 나오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기 때문에. AIS 정보는 제가 스마트폰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전 세계 걸. 워낙 데이터량이 작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게 뭔지 난 모르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 병목 아니다 이건. 아까 근데 누가 그러면은- 일부러 막은 것 같다면서요. 근데 그러면 16일, 24일 말고 그 이전이나 예전에도 그렇게 병목 현상 때문에 병목이 오셨던. 발생할 수가 없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런 이상한 물어보진 징후가 않았으나 만약에 이런 데이터량으로 병목이 정말로 발생했다면 그 이전에 이걸 설치한 업자는 사기꾼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 BTS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건 교묘한 거짓말입니다. 왜? AIS를 분명히 꺼졌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레이더로 추적하는 항적이 존재하죠. AIS는 꺼져도. AIS는 또 보조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니까 항적이 다 있을 수 있죠. AIS는 꺼졌어도. 이 교묘한 거짓말이에요.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자기들 관제센터에 레이더로 찍어가지고 레이더 타겟으로 레이더 에코가 날아오면 그거에 따른 기록이 존재하니까 끊어진 적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때 얘기하고 있었던 건 AIS 데이터였거든요. 그거는 끊겼다고 말해야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이건 거짓말 해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걸 기반으로 지금 그 수사본부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36초. 맨 마지막까지 거론되는 게 36초예요. 이 36초는 25일에 가서야 복구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와요. 하여튼 25, 다 완전히 복구됐다. 이 36초를 왜 9일이나 지난 다음에 이렇게 누군가가 집착했을까? 누군가가. 제가 궁금했어, 이게. 36초 없어도 되잖아요. 대충 배에 개조 나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려졌단 말이에요, 다. 근데 요 초반, 배가 꺾이기 시작하는 8시 48분 37초로 기록된 이 시간이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는 저는. 이 대충 이런 항적을 그렸다 치더라도 여하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39초간은 AIS 항적이 없다고 헬스부도 얘기했다가 복구했다고는 3분 이거였어요, 3분. 이게 없다는 거지, 이게. 여기, 요 구간이. 그러나 이게 25일 날 진도 VTS에서 우리는 사라진 적이 없다. 교묘한 거짓말이라고 했던. 요 구간이 없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진도 VTS에서 25일 날 우리는 사라진 적이 없다고 해서 이 36초도 복원이 된 것처럼 사실 거기에 레이더 기록이 있으면 레이더 기록은 복구할 수 있는 건 맞죠? 레이더 기록 다른 기록이 있는 거죠. 복구가 아니고 그건. 그렇죠. 그건 네. 다른 기록이 있는 거지 전혀. 레이더에 의한 기록. 그게 더 정확하기도 합니다. 실제 가까운 데 쏘니까 그렇게 말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하간 요게 이제 마지막 왜 여기 집착했을까? 원래 디테일에 양보가 있다니까. 왜 36초에 집착했을까? 그리고 재밌는 뉴스가 하나 나옵니다. 며칠 전에 19일 날 월요일인가요?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단신으로 16일 8시와 8시 48분에 AIS 기록이 30여 끊긴 부분을 조사했지만 사고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단신, 이 내용이 전부예요, 기사에. 그래, 끊긴 게 끊긴 거야. 처음으로 인정한 거야, 이게. 8시에 끊기고, 48분. 초반부에 어쨌든 변침을 시작하는 초반부 36초가 끊겼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검찰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고. 이거 왜 끊겼냐 이거지, 36초가. 제가 AIS 정보는 사고가 나서 숨겨야 될 일이 발생하면 끊기도 한다는 관제사 얘기가 있었고, 네. 새벽 1시 반이나 8시에 끊었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 시간대는 보세요. 여기면 여기. 여기서 껐다고 치면 어떻게 자기가 숨겨야 할 내용이 앞으로 발생할 걸 알았죠? 여기서 가져야 할 질문은 115도로 꺾였냐, 15도로 꺾였냐, 이게 아니고, 왜 핸들을 꺾기 전에 껐냐고. 핸들을 꺾기 전에 숨길 내용이 발생할 걸 어떻게 알았냐고. 만약에 두 번째 저 포물선이 맞다 치면 저기는 변침을 한 구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긴 직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꺼졌잖아. 그렇죠. 그러면 역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걸 돌리고 나면 배가 넘어질 걸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결론을 당장 낼 수는 없으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6초에 집착했다. 라고 저는 추론한 겁니다. 맨 처음에는 학예사의 미숙으로 조류가 빠른 맹골에서 처음 가본 항해사가 잘못 돌려서 급변침에서 자빠졌다. 이거였어요. 항해사 미숙으로. 그런데 그 이후 9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인죄 적용 얘기가 나왔어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중요한 대목이니까. 저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급변침으로 발표를 해서 됐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급변침이면 안 됐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NBC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어죠? 핵심은 이겁니다. 거기에 크루 한 사람이, 선원 한 사람이 우리는 배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 여성, 선박직 직원 중에, 선원 중에 여성은 2명이 있어요. 기관사 1명하고 항해사, 3등 항해사. 아마도 3등 항해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여하간 배를 버리라고 명령을 받았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보도 안 되고 나중에 MBC가 보도하고 나자 이걸 번역해서 보도한 언론이 소수 있었어요. 이 기자는 로이터 기자였는데 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로 들어가는 거를 따라붙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대답을 들은 겁니다. 배를 버리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한 문장을. 그 다음에 알아야 될 내용이 가망성이라는 용어가 있답니다. 이게 위반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준답니다. 이 가망성이라는 용어가 해상보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영국에 있는 보험회사에 우리나라 보험사들이 답을 잘 안 해줘서 직접 물어본 겁니다. 로이더, 자, 어쨌든. 요는 가망성이라는 게 우리나라로 번역해서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했더니 항해를 감행할 수 있는가? 이 배가 운항할 수 있는지 없는지 미리 따져서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가야 그 다음에 보험을 준다는 거예요. 만약에 배가 가라앉았는데 이 배가 운항할 수 없는 상태란 걸 미리 알았음에도 배를 운항해서 가라앉았으면 보험이 안 준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험에서는. 이걸 정한 것은 로이드입니다. 예를 들면 과적 이런 거. 배가 정상적인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짐을 너무 많이 실었어. 이런 게 나중에 들어가면 보험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몰 중에 화물량을 조작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잡혔잖아. 9시 반에 이미 화물량을 조작을 하다가 잡혔다고. 9시 반에 배가 가라앉고 있는 와중이었고 해경이 막 도착한 시간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화물량을 조작하던 이 직원은 훨씬 전에 전화를 받았다는 얘기지. 회사하고 계속 그런 통화를 먼저 하죠.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 이제 선사가 배 회사가 주력했던 대목은 가망성 조항. 이 조항에 걸릴 내용들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항해 과실이 있답니다. 저는 처음에 3등 항해사 계속 하길래 그러면서 아니 그렇게 위험한 데서 왜 3등 항해사한테 맡겼어. 그래서 처음에 3등 항해사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25살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젊은데 큰일 났다 인생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험을 따질 때 아까 그건 가망성 조항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선장이나 항해사나 조타수 등의 선원이 의도적으로 침몰을 시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예 무면허 항해 같은 그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닌 한 대부분 보험이 나온대요. 항해사가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조타를 하다가 확 넘어가 버렸다. 혹은 조타실에서 조타실 얘기도 나와요? 자, 삼등항해사 맨 처음 나왔던 이유는 이거예요. 사고 나자마자. 그리고 조타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5도만 돌리려고 했는데 100도나 돌아갔다. 배는 100도가 안 돌아갑니다. 배는 알아보니까 이 조타가 최대 35도 정도래요. 전 세계 공통으로. 그런데 배는 또 급혈심했단 말이죠.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조합을 해보자고요. 배가 가라앉은 원인으로 조타수가 배 조금만 돌리려고 했는데 확 돌아갔다. 그러면서 이제 기계적 결함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좀 나왔고 초반에 항해 미수가 아닌가 이런 얘기 나왔고 정말 이 사람들 큰일 나겠구나 이제 재판을 받고 큰 벌을 받겠구나 생각했으나 최소한 보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보험을 주지 않을 사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의만 아니라면. 그런데 그 일을 정말 성공시키려면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야. 외부에. 당연하죠. AS 기록을 어떻게 해? 교신 기록을 어떻게 하고? 그리고 선원들은 빨리 달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빨리 가가지고 교신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되고. 그쵸? 도움이 필요해요. 선원들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죠. 선원을 알고 데려간 거라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근거를 댔었는데, 자, 해경이 진입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해경이 여기를 지나서 여기까지 갑니다. 요 창문에 잡혀요. 그리고 끊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지. 여기까지 갔어요. 해경 쪽에서는 미끄러져서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왔다고 했어요. 아니 들어갔다가 더 적극적인 뭐 방송을 하거나 왜 못 그랬냐 하니까 미끄러져서 내려왔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게
통제구역, 조타시니까 통제구역이라고 써 있는데, 첫 번째 창문이 여기 있죠. 요 첫 번째 창문을 지나면, 그다음부터 실내입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분명히. 이 안에. 여기를 들어가면 그럼 어디냐? 여기 분명히 들어갔단 말이죠, 이 안에. 자세히 확대해 보면 들어가게 보여요. 자, 이게 세월호 내부예요. 요문이에요, 요문. 여기로 들어온 거예요. 이 배 안에.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 사람이 서 있는 위치가 요 창문이 있죠? 요 창문에 비친 겁니다. 여기로 들어왔어. 그리고 여기 데스크가 있고, 여기 좀 들어왔다 이거예요. 여기 들어왔으면 여기다 다리를 걸치면 되지 뭘 미끄러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조타실 내부가 어떠냐? 항해사들한테 물어봤어. 이렇게 생겼답니다, 보통. 항해 통신 장비가 좌우로 있고, 가운데 조타기가 있다. 해경은 여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 위치를 윙브리지라고 부른답니다. 이 구조는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요게 그 구조인 거죠, 요게. 여기 왼쪽 고, 오른쪽 고. 그러면 제가 궁금했던 건, 통신 시설이 어딨냐? 요걸 확대하면, 전화기 보이죠? 마이크 보이죠? 이런 게 좌우로 하나씩 돼요. 동일한 성능을 가진? 비슷하답니다.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전화기가 있답니다. 하나는 선원들하고 전화하는 거. 그리고 버튼 뭔 거를 누르면 전체로 나간답니다. 그리고 이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선장실 직통을 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이 전화기가 한 대가 있거나 두 대가 있는데 없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대 이걸로 이 버튼 누르기에 따라서 기관사만 하거나 항해사만 하거나 배 전체냐 아니냐 다 구분해서 방송 가능하다는 거지. 그리고 방송 장비도 있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선원들이 잘 때가 있으니까 근무 시간에 따라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안 나가고 조절하는 건데 이거는 바깥에 데크 방송용 이거는 현내 전체 방송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배 대부분. 다시 봅시다. 세월호는 전화기가 여기 있어요. 이게 이런 화면으로는 자세히 잘 안 보일 텐데 전화기가 여기 달려있어요. 똑같은 위치죠. 왼쪽 끝에. 다시 요 끝에 있다고. 들어가자마자 통신 장비가 있다고 여기가. 들어와서 다리 걸치고 들면 돼.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 알았어요. 저는 들어가서 방송을 해야 되는 줄 알았어. 하려면. 그게 아니라 윙브리지. 여기도 방송 장비가 있답니다. 왜? 선장이 밖에 나와가지고 다른 배하고의 거리나 항만하고의 거리를 보면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그래서 바깥에도 플러그가 존재한대요. 그리고 이 마이크와 플러그는 모든 배가 동일하므로 해경 고속종에 마이크 가져서 꽂아도 된다는 거야.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선원들만 안 한 게 아니고 고속정도 할 수 있고 고속정도 자기들 마이크가 데시벨이 약해서 어쩌고저쩌고 KBS 통해 보도했거든요. KBS에다가 해경 욕하지 말라고 그랬다며. 예. 근데 그 배도 자기들 쓰던 마이크 뽑아가지고 여기 꽂아가지고 정말 급하면 방송을 배 전체에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밖에서도. 나중에 공개된 교신 기록을 보면 목포해양서장인가요?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방송하라고. 방송하라. 방송해서 아니까. 예. 진입하라, 방송하라. 네. 한 사람만 나오면 다 따라 나온다. 이 얘기를 그러니까요. 계속하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도착한 해경의 최우선 임무는 승객 구조가 아니었다는 거야. 자, 그리고 진도 BTS. 진도 BTS는 제가 계속 사기라고 그랬죠. 녹취록. 그 잡음 있는 거. 그런데 이 진도 BTS에 있는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전 세계 2위 업체예요. 전 세계 시장에 알아보니까 한 30% 정도 먹는데요. 2위의 노르웨이 업체인데 제가 지금 쭉 하는 얘기, 지금부터 할 얘기는 자 그러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첫 번째 해경 선원들을 빨리 빼와. 그렇죠? 말 맞추게. 두 번째 지금 말했던 교신록이니 AIS니 무슨 이런 것들이 진도 BTS에 있는데 거기
누군가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진도 BTS의 기록들을 찾다 보니까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2011년에 이 업체가 소송을 하나 당했어요. 이 소송의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도 VTS에서 진도 VTS에 원격으로 접속해서 해킹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벌금 때리는 판결 내용입니다. 그 진도 BTS 설비를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전국에 지금까지 17개인가 BTS가 있는데 그 중에 15개를 한 업체가 다 설치했어요. 그게 다 노루 컨트롤입니다. 그 설비가 두 군데만 아틀라스고. 아틀라스 이름 바뀌었어요, 최근에. 별걸 다 알아. 근데 노루 컨트롤이라는 업체에 설비한 그 업체 A가 있는데 이 A가 유지보수 계약을 B라는 업체에 뺏겨요. 잠시. 그래서 이 소송이 있던 시점에는 B라는 업체가 진도를 유지보수하고 있었어요. A라는 업체는 그 옆에 있는 완도를 유지보수하고 있었고.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 B라는 업체가 유지보수를 시작하는 첫날부터 레이더하고 AIS하고 막 안 맞는 거야. 배는 여기 있는데 이 데이터가 막 딴 데 뜨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되니까 B라는 업체가 그걸 고치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원래 설치한 업체인 A한테 물어봤어. 이거 좀 고쳐달라고. 와서 고쳤어. 그리고 4천 몇백만 원을 받아가요. 근데 B라는 업체가 너무 이상한 거야. 왜 자기가 이걸 시작한 첫날부터 이렇게 발생하고 이상한 일이 막 추적을 했어. 알고 봤더니 A라는 업체가 자기가 설치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애초에. 여기를 해킹한 거예요. 이건 나의 주장이 아니라 법원의 판결이에요. 해킹을 해서 아마도 이 B라는 업체가 유지보수 관련 능력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겠지. 그런 의도겠죠. 그래서 이게 국감에도 나옵니다. 국감에 등장해가지고 2011년 국감에 모강인이 얘기를 해요. 14번 유지보수 업체가 파일을 삭제하는 침입이 있었고 그래서 두 사람 입건해 수사 중이고 대표까지 입건했습니다. 그거에 판결이 난 거예요, 아까 그게. 재밌는 사실은 자 봅시다. 진도 BTS를 해킹한 업체가 A로 밝혀졌잖아요. 벌금도 먹었어. 그러면 해경에서는 아니 니네가 설치한 건 니네가 해킹했어? 나쁜 놈들 거래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업체 다시 A가 결정됐어요. 현재 업체와 해경이 밀접하다고. 그래서 이 업체가 지금 이 사건의 자료들을 어떻게 했다고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과거의 이 업체의 기록이에요. 그런 불법적인 전례가 있고 그리고 현재도 그런 불법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진도를 유지보수하고 있다. 여기까지 팩트야.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군가한테 달려가야 한다면 달려갈 수도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업체가 문제가 있다고 말하려고 할 수는 없어요. 난 아무 기록도 없기 때문에. 그냥 전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쳐다보는 건 선사. 이 배 회사의 과거를 뒤져봐야 돼, 또 이럴 때는. 전부 다. 딱 한 번 YTN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객선 침몰, 여기서 빠졌네요. 고의 침몰 의혹 제기. 고의 침몰 의혹 제기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보도하냐면, 제가 말한 거 아니에요. YTN이 지난 4월 30일 날인가요? 보도한 겁니다. 2000년 초반에, 2001년인가요? 이거는 김범 기자도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편집을 하면서 이 기사를 읽고 제목을 뽑은 적이 있죠. 데모크라시 2호가 아마 당시에 운항 중에 사고가 났을 겁니다. 운항 중에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그 배에는 경찰관이 탑승하고 있었고요. 일찍 조치를 취한 덕에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근데 배는 화재로 전소가 되고 가라앉았고, 데모크라시 3호, 이 두 개 중에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또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는 항구에 있던 배에 불이 납니다. 서 있던 배가. 예, 서 있던 배. 그 당시에는 이제 탑승객은 아무도 없었죠. 자연 발생적인 불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두 건이 있었고, 그 이전에는 한강에서 인명사고가 났던 게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저렇게 보험금이 수령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때 보험 사기 아니냐,
이게. 왜냐면 가라앉은 배 배값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았어요. 그런데 보험회사가 주지 않으려면 아까 얘기했던 가망성, 무리한 운항을 했다는 걸 입증해야 보험금을 안 주는데 이걸 입증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해상보험 사기의 사례를 모아보려고 또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재밌는 제보가 하나 옵니다. 뭐냐면 80년대 어떤 알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의 알바냐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서류를 갖다 버리는 일을 했으나 알고 봤더니 나중에 자기가 한 일이 해운회사 배를 침몰시키기 전에 그 배와 관련된 서류들을 다 버리는 거였대요. 그런 제보를 받았어요. 왜 그러면 모르는 사람을 쓰느냐? 이 배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을 쓰는 거래요. 그리고 그걸 버리는 사람도 자기가 뭘 버리는지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또. 네. 영국에 전화를 해서, 야, 해상보험 사기, 이거 역사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해상보험 사기의 원리는 오나시스지. 선박왕 오나시스. 네. 이제 이 해상보험업계는 유명한 얘기라고 하던데, 영국에서도. 네. 당시 오나시스가 돈을 많이 벌었던 것은 아예 처음부터 폐 선박을 산대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대상 항공대에 빠뜨린대. 그리고 나서 그 선박 보험을 보통 선업에 들어서 그 돈을 받았다. 이걸로 초반에 엄청난 가포가 된 거다. 그래서 내가 그럼 왜 못 잡냐? 아니 대상 한가운데 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누가 하냐고. 그런 식으로 요즘은 그나마 AIS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선원들만 입맞추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러면 가망성 위반을 부주의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항해 선원들의 실수, 이거 특수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배라고 하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선원들의 실수를 묻기도 어렵다. 굉장히 오래된 전통 하에 쌓여진 보험의 룰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슨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니야.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공한 보험 사기에는 아무 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맞는 말이죠. 아무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관련해서는 어디도.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자동차 보험 회사도 사고를 조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험 사기단을 적발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과거 자신들에게 큰 해를 끼쳤던 그런 사례에 대해서는 기록을 쭉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단순하지가 않답니다. 왜냐? 그런 선박 보험을 드는 회사들이 또 대규모의 선박 보험을 든답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또 가장 큰 고객이기도 하대요. 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자동차야 가서 땅 위에서 손해 사정이 있나 조사하면 되는데 배가 가라앉아봐. 큰 배 가라앉으면 100억 이상 드는데 그 보험료보다 더 비싸면 조사 안 하고 돈 준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대단히 복잡하다. 그래서 야 설명하려면 얼마나 걸려? 굉장히 오래 걸린다. 됐다. 여하간 선박이 가망성 부주의가 밝혀지지 않는 한 보험료는 대부분 다 받는다. 밝히기 대단히 어렵고 그런 역사는 대단히 길다. 해상보험 역사에서. 그래서 저는 실패한 해상보험 사기 가능성을 따져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제 복귀를 이때까지 얘기했던 걸 다 복귀를 해보면 대략 새벽부터 이상했어요. 배가. 이 배는 무리한 증축으로 이미 보건용역에 문제가 생겼고 그거를 회사에서는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운항하는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고 그런데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배가 한번 기우뚱할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 중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고 아침 8시 전후에서는 또 한 번 문제가 생긴 거죠. 배가 크게 자빠져서 유리창이 깨질 만큼. 그게 7시 40분인지 8시인지 모르겠으나 여하간 8시 그 전후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제도까지 가느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이면 갔겠죠. 아니면 이 배를 버리느냐?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그런 기로에 쓰고 그 기로에 쓴 과정에서 일단 배를 버리자.
배를 버리는데 방법은 선원들이 결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건 기술적 영역이니까 이쪽에서는 가망성에 부주의한 조건들 막 없애고 그리고 해경이 혹은 관제센터가 가지고 있는 기록들 막 없애고 없애야 한다고 다급하게 했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로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배를 급 변침시켜서 잡아뜨리고 그리고 먼저 가서 입을 맞추려고 했던 플랜이었는데 만약에 승객들이 다 무사히 구조됐다면 나는 성공했을 거라고 봐요. 그런 플랜은. 만약에 그런 플랜이 정말로 존재했다면 저희 추론이지만 여기서 아무도 생각하지 이들이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이 누구든 간에 이들이 계산하지 못했던 건 그 배가 생각보다 빨리 침몰하고 그리고 아무도 침몰한 이유로 구출되지 않았다는 것 같은 학생들이 그러면서 아까 왜 36초가 왜 중요하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는 과실, 단순 과실, 보험만 생각했기 때문에 과실, 급변침 이런 그림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승객이 죽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죄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보험을 받기 위해서 급변침했다. 안 통하는 거예요, 이젠. 거기서 일부러 돌렸다까지 드러나면 정말로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그냥 추론일 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대단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더 이상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러나 가장 높은 시나리오는 실패한 해상보험 사기 가능성을 이 수사당국이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절망을 또 다시 시작하기 생각했어요. 어떤 절망을 하냐면 야 그럼 한 달 지났는데 다 끝났잖아. 데이터. 이거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 다 날아갔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제센터의 데이터 관제사 말고 이 진짜 소스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없어. 찾을 수가 없어 도저히. 그래서 해외에도 연락하고 다시 그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입증이 가능하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이거 입증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할 텐데 짧게 얘기할게요. 이게 최근에 화제가 다시 되는 이탈리아의 꽁코르디아 배, 그 배예요. 자빠졌는데 선장이 도망가다가 그 이탈리아 해양경비대가 다시 들어가. 그랬다는 그 사건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9천억을 들여서 인양을 하는데 어쩌냐 하는 그 배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넘어갔을 때 공개됐던 AIS 항적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 나왔잖아요, 이런 거. 언론에 공개된 게 이런 거예요. 해수부가 내놓은 게. 그런데 나와야 써야 하는 실제 데이터는 이게 지금 꽁코르디아예요. AIS 데이터를 기반으로 항적표를 계속 그려가는 겁니다, 이게. 쭉. 실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봤어야 하는 AIS 기록이라면 이런 걸 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꽁코르디아가 이제 자빠지는 상황까지 쭉 이어지는데 쭉 가보면 배가 이렇게 쭉 올라가요. 배가 이렇게 꺾어지죠. 그러다가 여기 해안가 바위에 걸칩니다. 이게 AIS 기록에 의해서 우리가 실제로 적어도 언론을 통해서 봤어야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자, 그러나 VTS 기록은 이거보다 훨씬 더 자세하답니다. 이거는 졸라게 찾기 힘들었어요. 네덜란드에서. 자, 2009년 3월에 네덜란드의 테르 누아젠이란 BTS가 있습니다. 프란토라는 바지선이 여기에 프란토가 써 있어요. 여기에. 여기 운하를 지나가다가 쓰나미를 맞아가지고 이 배가 침몰해요. 그 침몰한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BTS 센터에서 내놓은 당시의 기록물입니다. 원래 사고가 나면 이런 동영상을 준대요. 이게 레이더입니다. 아까는 AIS 띵띵띵 나왔잖아요. 이거는 이 관제센터에서
레이더를 때려서 반사 신호를 잡아서 배를 표시하는 레이더 물표라고 하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프론토가 가는 걸 보세요. 요 배가 조금씩 갑니다. 가다가 Primeira da Turquia. Olympia. Kijk je wel een beetje wat je doet, zo? 이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VHF 교신 있잖아요. 관제센터 선장하고 지금 관제센터가 매우 깨끗한 놈질로 서로 교신을 하는 내용이 이 시간대에 딱딱딱 맞게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이제 어쨌든 관제센터와 선장, 벨기에 선장이었다고 하는데 열심히 얘기합니다, 서로. 뭐라고. 교신. 이게 VHF 교신이에요. 이렇게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VH 교신이 이 배가 움직이는 실시간 위치나 속도나 항적에 따라 언제 이루어지는지 동시에 기록되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 이 배를 중심으로 보세요. 프란토. 여러 사람을 교신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거꾸로 꺾죠. 여기서 꺾습니다. 내가 이 시점에 파도에 밀려서 넘어갔대요. 대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으나 실제 관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사고가 나면 뭘 공개하냐면 이걸 공개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의 노루 컨트롤 제공한 그 노루 컨트롤 회사의 이 BTS 시스템은 이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답니다. 이보다 더 많은 데이터가 동시에 들어가고 당연히 우리가 HWP 텍스트로 받은 교신록이 아니라 실제 이 영상과 맞물리는 그 시간대의 교신 기록이 다 존재하고 그 데이터가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렵게 해외에서 찾은 그 엔지니어는 왜 이거 가지고 수사를 하냐고 종이 쪼가리 보여주니까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또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엔지니어한테 한 달이나 지났는데 이거 기록이 오늘 하겠냐고. 디지털 데이터인데 이거 조작 못하냐고 혹시 물어봤더니 이 영상 자체는 사실 조작할 수 있다. 영상은? 동영상이니까 동영상 편집기 쓰면 된다. 네. 그러면 이미 이 수사기관에 편집한 동영상을 줘버렸으면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도 이 기록 위에는 없으니까 이거 묻히는 거 아니냐 영원히. 네. 물어봤어요. 그 해외에 네덜란드인지 벨기에인지 노르웨이인지는 밝힐 수가 없어요. 영국인지. 넷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엔지니어가 얘기하기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냐? 모든 이 VTS 시스템 제작 업체는 자신들의 정보 포맷을 공개하지 않는다. 어떤 회사도 그 포맷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교통 사고 기록을 보려면 어렵다는 거예요. 네. 교류도 어렵고. 그래서 국제 표준을 만들려고 하고 그 이야기는 이때까지는 포맷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굉장히 중요한 기업 비밀이고 한국에도 공개했을 리가 없다. 한국이 뭐 큰 회사라 큰 시장이라고 전 세계 30% 먹는 데인데 그러면 소스 데이터를 진도 BTS를 설치한 업체든 어떤 전문가가 한국에서 갔어도 소스 데이터를 수정을 못했을 거다. 그 소스 데이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도 BTS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삭제하지 않는 한 통째로 2달치를 그날만 삭제할 수 없냐? 포맷을 알아야 그날만 삭제하지. 엔지니어의 이야기로는 자기가 보기엔 관제센터에 저장 서버에 최소한 2달치가 있을 텐데 아직 2달이 안 됐으니까 거기 있어야 하고 그걸 없애는 방법은 그걸 다 없애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있다면 그러면 원래 데이터가 있을 거다.
그걸 아마 관제센터에서 그냥 동영상으로 만든 걸 받아서 정확하게 사고 원인을 모를 수 있다. 그러니 그 소스를 받으면 된다. 라고 알려주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수사 의지가 있으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가설에 불과하거든요. 이게 이러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게다가 이게 진도 VTS의 관제 화면이에요. 복잡하죠. 굉장히.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동영상으로 제공된 걸 받지 말고 소스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엔지니어의 이야기는. 그리고 진도 센터의 관제 구역 레이더 5개 있어요. 진도에는. 레이더 망의 그 관제 범위를 제가 따져봤어요. 적어도 이 레이더에는 오전 7시 이전부터 한 새벽 6시 정도부터 다 있다는 거죠. 그 기록이. 레이더에 잡힌 기록은.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고 날 때까지. 진짜 기록이 있다, 여기에. 그 진짜 기록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현재. 수사본부 내에. 혹은 그게 있다는 걸 모르거나, 아니면 알고도 냅두거나. 제 결론은, 그래서, 원본 로긴 데이터를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AIS 얘기했는데, 이거는 지콤스와 대전정보센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경찰청 선사에도 다 공개했습니다, 그때. 해수부가 우리가 좋은 시스템 마련했다고 신청하는 선사들이나 경찰청이나 이런 데도 막 뿌려줬어요. 그리고 42국 기지국 서버도 다 있다는 거죠. 이거를 정말 AIS 데이터를 찾기 원하면은 대전 센터 아니어도 딴 데가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는 해경 커넥션을 그럼 찾아야 된다. 분명히 말단의 관제센터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구조종에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는. 그리고 선박 계약에 뭔가 밝은, 금방 이해하고. 선장을 또 따로 불렀잖아요. 최근에 나온 보도에 의하면 선장을 항구에 도착한 이후 4시간 동안 찾지 않았답니다. 지난번에는 20시간 사라졌다고 했는데 후반에 첫 4시간 동안도 찾지 않았다는 이렇게 나와요. 그럴 권한이 있는 해경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정말로 수사할 의지가 있으면 침몰 전에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는지 수사하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제 다 조작되고 사라지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미 그렇게 생각했는데. 검경 수사관이 얼마 전에 발표한 걸로는 그 아까 8시 전후 문제 경에서 없다고 말했죠. 문제 없다. 예, 이걸 예. 몰랐을, 정말로 알고도 숨기는 게 아니면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제공하는 동영상도 편집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실제 그 동영상 이전에 수정할 수 없는 로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도 몰랐을 수도 있죠. 하여간 있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그 엔지니어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있다. 근데 이게 되게 굉장한 추론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별로 굉장할 건 없어요. 왜냐면 그 틀은 것 자체가 침몰을 위한 거였다. 그런 가능성을 네, 그럴 따져봐야 된다는 가능성. 거죠. 저는 검찰이. 네. 근데 좀 수사본부가- 약간 신중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조작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건 해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AIS 조작하는 게 필요하고 VHF도 조작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정말 다방면으로 조작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게 과연 가능했을까? 그 짧은 시간에. 모르죠. 그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 그걸 다루기 시작한 게 벌써 2주가 지난 제대로 다루기 시작한 게. 그리고 AIS 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9일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 예를 들어 AIS 데이터를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정보라는 게 되게 적어요. 정보량이 AIS 데이터는. 그리고 BTS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그 정보가 어떤 식으로 수정될 수 있는지. 어쨌든 실패한 보험 사기의 가능성 이거는 검토해봐야 이제, 한다는 거죠. 예, 굉장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고, 혹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거를 다 꿰어주는 것 아니냐, 이게 그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수사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예. 수사의 영역이고 이렇다라고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된다. 예, 그런 거 없이 다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발표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고 있자, 그러면 안 되죠.
저는 사실 이런 얘기, 이런 걸 따져가다가, 아니, 정부가 이거를 전혀 몰랐을까? 하긴 뭐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거라면 실시간으로 알 수는 없었겠지. 뭐 언제 알았을까? 이런 가설 하에서 이제 언제 알았을까? 어느 만큼 알았을까? 그 중에 뭘 드러내고 뭘 숨기려고 했을까? 뭐 이런 얘기를 쭉 생각해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침몰 이후와 그리고 정부의 대처가 연결돼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구조의 재구성과 그리고 정부 대처의 재구성을 묶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슬퍼할 수도 있고 거리로 나갈 수도 있고 조문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의문을 멈추지 않는 걸로 그렇게 추모하겠다고 했고요. 이 침몰의 재구성 편을 그래서 추모의 마음으로 유가족들에게 참고하시라고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